소개받은 최은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논술을 가르치고 있고요. 논술을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 강사입니다. 논술을 가르친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저도 논술로 대학교를 갔는데 요 당시에 이제 서강대학교가 작년에 한양대처럼 수능 최저가 없었던 그런 경우였어서 그때 이제 저는 논술로 이제 서강대학교를 갔고 저 때 수험생 때부터 이제 과외 선생님을 했었어요. 제가 논술 학원에서 그때 당시 논술 되게 열심히 했더라서 논술을 학원 전체에서 1등을 계속 했었거든요. 몇 개월 동안 계속 이제 잘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듣고 저한테 과외 요청을 하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아주 재밌었죠. 저도 수험생인데 과외 요청이 들어와서 그때 그 친구를 열심히 가르친 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가 첫 번째 제 제자인데 연세대 합격생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죠. 저는 그때 당시 수능 최저 못 맞춰서 연세대 못 갔거든요. 근데 제 제자는 연세대를 그때 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재미있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너무 저랑 잘 맞고 가르치는 일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내년에 40살이 되는데 이제 20대 초반부터 시작했으니까 나이에 비해서는 경력이 꽤 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을 또 이제 많이 하기도 했고 또 굉장히 좀 그 야망이 크거든요. 제가 이제 최고가 되겠어 이런 이제 욕심이 세다 보니까 아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감사하게도 한 사이트에서 이제 1타 강사를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투스에 들어온 지는 8년째이고요. 3년 차부터는 제가 이제 1타 강사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 사과나무랑 이제 대치명인이랑 이제 여기서 제가 논술을 대표를 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국어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진짜 1타 강사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술을 잘 가르치는 강사는 맞구나 이렇게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시간이 좀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편안하게 천천히 이제 도움이 되는 말씀을 충분히 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도 좀 충분히 받을 테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편하게 이따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질문 주셔도 되세요. 어차피 지금 이제 이게 편안하게 하는 분위기로 제가 가고자 하니까 우선 이제 이건 가장 논술을 진입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건데요. 논술로 결국에 합격한 친구들도 논술이 뭐 글쓰기를 사랑하거나 글 쓰는 게 너무 좋거나 이제 이래서 출발하는 친구는 1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20명 중에 1명? 이 정도는 이제 선생님 전 글쓰기가 너무 좋았어요. 이래가지고 시작하는데 대부분은 왜 출발하냐면요. 노골적으로 저도 그랬는데요. 내신이랑 수능이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들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대학교 들어갈 때 이거 두 개를 생각하죠. 교과 종합을. 저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제가 그때 이제 중3 때 명도계고를 가려고 엄청 열심히 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열심히 했거든요. 학원에서 제가 가장 뭐랄까 가장 유명한 노력파였어요. 그러니까 학원에 그때는 10시 제한이 없으니까 새벽 2시나 3시나 이렇게까지도 이제 학원이 했는데 보통 아이들이 10시에 수업 끝나서 집에 대부분 가고 그 외고반에서 되게 큰 외고반이었어요. 한 500명쯤 다니는 10시쯤 대부분 가고 11시, 12시쯤에는 이제 사실상 거의 다 가서 자습을 12시까지 한 친구들이 뭐 한 30명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새벽 1시에는 거의 다 가요. 새벽 1시에는 5명도 안 남고 그때 거의 다 갑니다. 근데 2시까지 남는 친구는 저밖에 없고 3시까지 남는 친구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늘 새벽 3시에 갔거든요. 그럼 새벽 3시에 이제 불을 다 끄세요. 이게 학원 경비해 주시는 그 선생님께서 전체 방송으로 은식아 나도 집에 좀 가자 하면서 이제 하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짐 싸서 나와서 3시 엄마를 만나서 집에 들어가서 다시 아침 7시에 나오는 이제 그런 생활을 그때 중3 때 이제 아주 열심히 했었죠. 근데 그때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사춘기를 따로 겪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사춘기의 에너지의 힘이 아니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절대 못합니다. 왜냐면 그때 코피가 하루에 2번 이상 났어요. 반드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코피가 바로 났고
그리고 중간에 공부하다가도 코피가 났거든요. 현기증도 계속 나고 해서 아마 생명을 깎아먹으면서 했기 때문에 그 거의 모든 강사분들이 저를 두고 너처럼 열심히 하는 인간 처음 봤다며 이렇게 말씀해 주실 정도였는데 떨어졌어요. 외고반을. 외고를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충격을 받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떨어진다고 하면서 일을 아득바득 갈면서 이제 일반고로 옵니다. 내가 여기서 전교 1등 못하면은 사람도 아니다 하면서 이제 왔어요. 근데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내신으로 물론 이제 전교과에 들긴 했지만 제가 이제 원하는 스카이를 이제 잘 뚫을 수 있는 정도는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실망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나는 이제 내신으로는 쉽지 않겠구나. 그러면 그 다음 뭘 생각하죠? 논술이 아니죠. 그래 나는 원래 정시파야. 정시가 맞아 하면서 수능을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수능을 집중해서 내신은 조금 이제 힘을 빼고 수능에 이제 미친 듯이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제 특기였기 때문에 뭐 나름 또 성적이 잘 나오는데 여전히 스카이를 가기에는 모자란 거예요. 제가 이제 우물한 개구리였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공부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너무 무식했어요. 그때 당시 열심히라 했던 게 뭐 어떻게 공부하는 게 또 요령이 좋은 건지 이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단순하게 머릿속에 이 생각이 가득했던 것 같은데 괴로우면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쉬고 싶잖아요. 엎드려 자고 싶고 혹은 이제 일어나서 어디 잠깐 이제 산책하고 오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 이 충동이 이르니까 충동이 그 경쟁자들이 쓰러지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한번 화장실도 가고 싶고 이렇게 충동이 들 때 이때 참으면 1명 탈락, 이때 참으면 5명 탈락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독한 놈이죠. 그래가지고 거의 토할 지경이 돼도 안 일어나서 거의 하루에 몇 번 안 일어나서 화장실도 이제 최소로 가는 그렇게 이제 했었죠. 근데 그렇게 해도 고등학생 때도 제가 이제 학교 제일 유명한 노력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아주 좀 안타깝게 나왔습니다. 물론 잘 하긴 했지만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고3 6월 때까지도 버티고 육모는 잘 나오겠지. 육모 때는 스카이 성적이 나오겠지 했는데 여전히 안 나오고 구모 때는 나올 거야 하면서 이제 또 가는데 구모 때도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구모 때까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돼? 그래서 그때 제가 내려놨어요. 구모 때까지 했는데 이렇게 더 열심히 할 자신은 없고 더 잘할 자신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거밖에 안 나. 그러면 나는 수능으로 여기까지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더 잘할 자신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남은 게 논술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구모 끝나고 나서 논술학원 가니까 내년도 준비를 하래요. 그래서 이제 워낙에 이제 9월에 원서 접수 하잖아요. 저는 이제 원서 접수 시즌에 학원에 간 거였으니까 당연히 이제 어디 쓸 거냐고 하는데 저는 마음속에 스카이밖에 없었으니까 뭐 연대 고대 쓰겠다. 근데 논술 얼마나 했냐 그래서 처음 한다 이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제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런 소리 이제 식의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게 고3 때 가기는 글렀구나 해서 편안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논술을 찬찬히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여곡절을 그 이후로 많이 거쳐서 스카이는 못 가고 이제 바로 아래 대학을 가긴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물론 사람마다 정도상의 차이나 경로상의 차이나 이런 건 있지만 제 학생들 중에 20명 중에 19명이 비슷한 경로를 거쳐요. 어차피 내신으로 들이대봤다가 좀 아쉬워, 수능으로 들이대봤다가 특히나 요번 육모가 그런 기능을 해요. 육모를 보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좀 그 육모는 다를 거 했다가 육모 딱 뚜껑 열어보니까 이제 특히 고3 애기들은 갑자기 재수생 낀 거 처음 이제 보고 그 점수 처음 보거든요. 재수생이랑 경쟁 안 하다가 갑자기 재수생 언니 오빠들 들어오니까 이거 좀 생각보다 쉽지 않네? 라는 거 그때 세게 느끼고 처음으로 이제 논술을 고민한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사실 육모 이후에 많이 진입을 합니다. 가장 많이 진입한 시기가 육모 이후 그리고 여름방학. 그때 왜냐면 내신도 끝났고 수능도 이제 육모를 통해서 확인했고 하니까 그때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논술에 적성이 있어 출발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연고자 합격자, 서성한 합격자들이
다 그렇게 출발했으니까 그건 이제 걱정할 요소가 아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쯤에 출발하는 것이 이제 당연히 불안하거든요. 왜냐면 빨리 출발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1월달 출발자 있고요. 3월달 출발자 있고,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에 출발자도 있고요. 걔네들이 바보가 아니고 열심히 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좀 따라잡아야 되고 뛰어넘어야 되는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 단위 싸움에서는 더 이게 중요한 거죠. 하지만 여름방학 때 워낙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늘 어떤 것도 많이 보게 되냐면은 여름방학 때 이제 각오를 다지고 들어온 친구 있잖아요. 충분히 좀 내가 빠른 게 아니고 약간 늦었구나.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각오가 아주 센 친구들. 그래서 제가 시키는 거 다 하고 장인 정신 발휘해서 끝끝내 저한테 합격점 받고 넘어가고 이거를 잘 지키는 아이들도 많아요. 위기의식이 엄청 센 상태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친구들 그래서 역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수업하는 반에서 휴강하기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휴강 끝나고 나면은 또 신규 진입자가 매년 많이 들어오는 시즌이다. 걔네들은 아직 논술 시작했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너네들보다 못하지만 걔네들 중에 일부는 반드시 너네들을 뛰어넘을 거다. 늘 그래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잘하고 있다고 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역전의 드라마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괜찮아요. 결국에는 이제 메달 따는 게 합격일 텐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신이나 수능에서 정시에서 이미 원하는 대학교에 대한 현실적인 예상이 된다면, 이제 희망적인 예상이 된다면, 이건 기대나 어떤 소망보다는 예측이 되는 거죠. 되겠네? 라고 객관적으로 예측이 된다면 굳이 논술을 하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은 진짜 빡세게 안 하면 진입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구모 때는 사실상 사실 내년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고, 이 육모 직후가 마지노선 같은 거거든요. 지금 진입하는 게 마지막 시기일 텐데 들어와서 그냥 평범하게 설렁설렁 할 거면은 사실 어차피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금 이미 내신이나 수능에서 잘하고 있다면은 그냥 그거 계속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종목이 이제 세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신이고, 하나는 수능이고, 하나는 논술인 거예요. 이 종목이 있는데 어떤 친구가 이미 수능이나 내신 중에 하나로 메달권 안에 들어와요. 3등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 잘 유지한 메달 따잖아요. 근데 논술을 하나 낀다는 게 그냥 사탐 하나 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부담스러운 선택이에요. 국영수 중에 하나 수준은 아니죠. 그 정도의 주요 과목은 아니니까. 공부량도 마찬가지인데 사탐 하나 정도의 분량을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사탐 하나보다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사탐 하나 챙기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8시간 정도는 최소한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1시간 이상인 거죠. 하루 2시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하루 평균 1시간 이상은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것까지 꼈다가 기존의 수능이나 내신이 무너지거나 흔들리면은 손해가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정시로 그냥 안정화시켰으면 정시로 그래도 중경일시 갈 수 있었던 친구가 논술을 괜히 껴들었다가 이게 흔들리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실제로. 그래서 자기 욕심과 기존의 성적 간의 괴리를 보고 결정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미 확보됐으면 안 하는 것도 좋은 지혜로운 선택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로 특출나면은 그걸로 대학 가니까 그걸로 굳히기도 좋은 생각이다. 여기 남아있는 숫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전국 단위에서 제가 똑같은 그 숫자를 보여드리는 거라서 그냥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은 내신이 1등급 때다. 그럼 논술을 하는 게 아니죠. 논술을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2등급 때 초반 정도에도 자기가 충분히 흔히 자기가 생각하는 명문대 이런 데 갈 수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그 종합이라고 한다면 이제 비교과 이제 스펙 이런 생기부의 그런 요소들을 종합해서 어떤 학교는 이제 1등급 때여야 되고 어떤 학교는 이제 2.4등급 이런 친구도 흔히 말하는 이제 명문대학교 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게 이제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이미 확보됐으면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런 게 기준입니다. 고3들이 이제 요거 신경 쓰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걸 조사시키냐면 학교에서 상담하잖아요.
그 논술하는 친구들도 학교 상담할 때 되게 중요한 거 되게 물어보라고 시키는데 여쭤보라고 시키는데 그게 뭐냐면요. 학교 쌤이 그 수시 합격 정보는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학원은 잘 몰라요. 학교는 내부 합격자가 누가 합격했고 누가 불합격했다는 학교에는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학교는 정확한 정보 알고 있는데 학원은 그냥 들어 아는 거죠. 그래서 학교 쌤이 정확하게 진단해 줄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내신이 2.6이에요. 그러면 뭘 조사해야 되냐?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2.7이 나보다 0.1 낮으네. 2.7이 어디 붙었는지를 전수조사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 말고 그 중에 하나만 대표적인 학교 골라봐. 이러면 이제 곤란해져요. 왜냐면 한 2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제 2.7이 20명 정도가 있었는데 20명 합격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대를 갔어요. 이러면 이제 학교 난리 나거든요. 이제 학교의 레전드 선배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성과를 냈으니 가성비가 매우 뛰어나잖아요. 근데 나머지 19명은 고대 근처도 못 갔다. 전혀 다른 대학을 갔다 하면은 이게 이제 예외적인 그런 특이한 변수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가급적 전수조사를 하시고 그 중에 이제 흔히 말하는 중앙값 정도, 중2 대학교 요 정도를 우리 아이가 붙을 수 있는 소신과 안정 사이라고 예측하시는 게 맞습니다. 나보다 0.1 낮은 친구의 전체 합격 대학교 중에 중간 정도 대학교를 요 정도는 우리 아이가 갈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 학교가 마음에 들면 논술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든다. 논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 학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그럼 논술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대학교를 좀 더 높일 수는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수능 최저나 이런 걸 다 고려해서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고요. 수능도 뭐 비슷한 얘기예요.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건데 이미 수능이 이제 평균이 막 1.5등급 안에 든다. 뭐 한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이렇게 된다. 이 친구는 정시파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만약에 논술을 하더라도 뭐 이제 극상위권 대학교를 위해서 보조적으로 하는 거고 논술이 메인이 될 수는 없겠죠. 근데 만약에 평균이 2등급이다. 근데 그러면 제가 이제 순수 정시파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고려대 최저는 4, 8이에요. 평균 2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문대는 그냥 그게 수능 최저예요. 정시 합격 기준이 아니고 수시 최저고, 그리고 뭐 서강대, 중앙대 이런 학교들도 이제 뭐 3합6, 3합7 이런 식의 수준이니까 평균 2등급 정도 나왔을 때는 흔들리면 그것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정시파라고 하기에는 물론 원하는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2등급부터는 논술을 고려하는 것이 충분히 이제 좋은 선택,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1.5등급 이내 든다 그러면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좀 높게 잡은 거죠. 순수 정시파, 이건 순수 내신 이렇게 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논술로 간다. 이게 애매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할 거면 이제 제대로 해서 이제 붙자,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논술이 기회 요인이 있어야 돼요. 제3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린 제1의 기회는 내신이었죠. 제일 먼저 시도하는. 그래서 이게 좀 불안하면 이제 수능으로 가서 제2의 기회인 정시를 노리는 거죠.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러면 그때 제3의 기회인 논술입니다. 근데 논술이 또 이제 기회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 앞에 거 두 개가 좀 아쉽다고 해서 논술이 나한테 유리하냐?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요 생각을 좀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게 좀 오버하면 12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오버하지 않으면 6년인데 어떤 말씀이냐? 올해 육모에서 영어 100점짜리가 있겠죠. 전국에는. 그렇죠? 그 친구가 이제 올해 초에는 영어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겠죠. 그렇죠? 6개월 만에 갑자기 이제 뿅 하고 잘한 게 아니고 원래 좀 했겠죠. 그 친구는 이제 고2 때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영어를. 잘했겠죠. 그렇죠? 고1 때는요. 잘했겠죠. 이게 어디까지 가죠? 태어나서부터 여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죠? 최소한 중1 때부터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1 때도 이미 영어를 처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영어 언제부터 배우죠? 아주 어렸을 때. 여기 또 목동이잖아요. 유치원부터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쌓인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국영수라고 하는 게 원래 공부를 안 하던 애가, 베이스가 없는 애가 갑자기 고3 1월 1일에 갑자기 정신 차려가지고 1년 미친 듯이 하면은 뭐 스카이를 가는 그런 드라마가 아니죠. 그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죠, 보통은. 왜냐면 이제 여태 초1부터 열심히 한 친구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걔네가 그 쌓아나간 게 있으니까 그게 흔히 말하는 걔네들을 방어해주는 성벽이 되어서
좀 어려운 게임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논술이 기회 요인이 있어요. 가령 작년에 연대고대 합격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친구들이 연대고대 시험을 보는, 예를 들면 고대라고 해보죠. 11월에 시험을 보니까 그럼 그 바로 1년 전에 고등학교 2학년 11월쯤에 그 고려대 합격자는 그 1년 전에 논술을 얼마큼 잘했을까요? 아예 안 했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논술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11월은 시작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친구가 고3 1월 달부터 시작하지 않은 친구도 당연히 있죠. 3월 달 출발해가지고 고대 합격하고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12년에 비하면은 너무나 수련 기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보통 합격자의 평균 수련 기간이 6개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 출발자도 있는데 6월 출발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정도 하면은 반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국영수에 비하면은 터무니없이 짧은 수련 기간이고 기간도 기간인데요. 누적된 시간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가령 뭐 영어를 혹은 수학을 좀 열심히 하는 친구다라고 한다면 걔 수학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할까요? 나 수학 좀 열심히 해. 그럼 주변에 좀 명함 좀 내밀려면은 뭐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공부한 명함 내밀까요? 택도 없죠. 5시간은 공부해야 수학 좀 집중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 소리 듣는 거죠. 하루 5시간 정도. 근데 논술은 어떨까요? 논술은 좀 열심히 하는 애예요. 논술 공부를 좀 열심히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 평균 1시간 조금 넘는 일주일에 7시간에서 10시간 사이예요. 그럼 일주일에 10시간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일주일에 10시간은 사실상 하루 평균 2시간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6개월 쌓인 게 흔히 말하는 아이들 말로 넘사벽이 아니에요. 넘을 수 없는 4,000원은 벽이 아닙니다. 왜냐면 하루 10시간씩 6개월 쌓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상위권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상대평가적으로 최상위권은 맞는데요. 그게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친구들도 사실상 이제 다 같이 초보거든요, 사실은. 그냥 절대적 관점에서는 다 같이 그냥 초보고 어찌 상대평가라서 걔가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출발한 친구들 따라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그런 기회 요인이 있다. 그리고 이제 한방 승부가 아니라는 거는 이제 수능은 혹시 그날 배가 아파도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운이라는 게 따라주죠. 있는데 모든 시험 그런데 6번 다 운이 나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정확한 통계는 당연히 아닌데요. 아이들한테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이 보고를 들으면은 대체로 6번 중에 한두 번은 잘 봐요. 한두 번은 진짜 잘 본 것 같아 이런 게 있고 한두 번은 그냥 쏘쏘하대요. 그냥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또 망친 것도 아니고 좀 기본한 것 같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또 한두 번은 또 이제 망친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제 뭐 한 골고루 있는 거예요. 잘 본 거, 망친 거, 이제 그냥 본 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나름대로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혹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그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도 안정성의 기회 요인은 조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그 여러분 나눠진 자료에 있는 이렇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수능 최저예요. 제가 노란색을 써놓은 거는 작년과 좀 특별하게 달라져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지점이고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 좀 특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실 만한 걸 좀 설명드릴게요. 이하보가 제일 많죠. 그래서 이제 논술러에 대부분은 수능을 그렇게까지 잘하진 않아요. 제가 저희 학생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원래 논술이라는 이제 필드가 보통 제3의 선택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능을 엄청 잘하진 않고 보통 이하보를 평소에 맞췄거나 이하보가 편안하거나 아니면 이하보를 열심히 해야지 맞출 수 있는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래야지 이하보가 학교가 정말 많고 그 중에서 논술 수능을 좀 하는 애들은 이제 3학년 시리즈를 노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구분이 보통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술러로서 논술 중심인 학생으로서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약점이 한 개냐, 두 개냐, 아니면 다 못하냐. 요거 세 개예요. 약점이 한 개면 나머지는 잘한다는 거잖아요. 보통 약점이 아니라는 거는 못해도 3등급이란 뜻이에요. 못해도 3등급. 이게 약점이 아니란 뜻인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3합7, 3합6, 3합5를 노리는 거죠. 근데 약점이 두 개다. 그러면 이제 2합4, 2합5, 2합6, 2합7을 노리는 거죠.
이렇게 보통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육모 때 만약에 자기 성적이 3합육을 노리기에는 좀 이제 좀 아쉽다. 두 개는 괜찮은데 하나가 좀 원래 잘 나올 줄 알았는데 3등급 중에 4등급에 붙어 있다. 3등급이긴 한데 4등급에 붙어 있다. 혹은 4등급 나왔다. 그럼 쌤이 제가 상담을 해서 다 상담하거든요. 육모 끝나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좀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지를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가 정말 중요한 게 논술을 잘 훈련시켜 놓고도 최저 못 맞추면 다 이제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걸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 근데 너무 잘 봐가지고 너는 정시도 논술이랑 똑같이 이제 대비를 하는 게 맞겠다 하면 전부 다 열심히 하고 논술은 극상위권만 노리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 정반대로 육문 봤더니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지만 육문 봤더니 막 다 5등 경우도 있어요. 4, 5, 6, 4, 5, 6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친구는 이제 2합 7도 못 맞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전국단, 저는 인강까지 이제 하기 때문에 전국단위에서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친구들 제가 이제 뭐라 하냐면 육모 이후에 보통 결단을 합니다. 수능 최저 없는 대학교도 많으니까 가톨릭대, 경기대, 강원대, 단국대, 서울여대 이번에 수능 최저 없는 걸로 바뀌었고 아주대, 연세대, 인하대 같은 학교들이 수능 최저 없는데 보통 이제 평균 5등급인 친구는 여기도 되게 감사한 학교들이라서 여기를 인생 걸고 노리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리스크를 한번 짊어져 볼래? 이렇게 좀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지금 수능 공부 병행을 해도 2합 7을 못 맞출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수능이랑 논술을 병행하는 친구의 논술 공부량과 논술만 하는 친구의 논술 공부량은 차원이 달라요. 수능이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는요, 수능이 당연히 비중이 높아요. 과목 수가 줄어들어도 그래요. 영어랑 사탐만 한다. 사탐도 이제 보통 경희대 빼고는 다 한 과목만 치거든요. 경희대만 2과목 평균이에요. 탐구를 했을 때 사탐 같은 상관없이. 근데 나머지 학교는 다 탐구를 반영할 때 한 과목만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사회문화랑 영어를 한다. 그리고 논술을 한다. 요거 3개만 공부하더라도 사회문화랑 영어 공부량이 훨씬 많지 논술 공부량은 이제 더 적은 거예요. 시간 분배를 해도. 근데 이제 여기만 노리는 친구들도 생겨요. 못 맞추는 친구들은. 근데 그런 친구들은 하루에 논술 공부 몇 시간 할까요? 내신도 끝났겠다. 그리고 이제 수능도 필요 없겠다. 어차피 정시로 갈 수는 없고 수능 체제도 없고 그럼 이 친구는 논술을 하루 종일 하는 거죠. 보통 몇 시간 할까요? 이런 친구 논술의 전사라고 제가 하거든요. 하루에? 뭐 12시간씩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보통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친구들의 대부분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 5, 6등급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내신도 비슷하게 보통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아주 빡세게 하던 친구들은 아니어서 논술 공부가 힘든 공부예요. 당연히 이게 좀 이제 되게 정교하게 고치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피곤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씩 하는 경우는 잘 없었고 보통은 8시간 정도는 하더라고요. 하루 공부량 8시간이면 고3 치고는 되게 조그마한 거죠. 근데 그걸 논술 공부로 채우는 거 맨날. 근데 논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평범한 이제 최저 맞추는 친구는 일주일에 8시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논술의 전사는 자기 일주일이 남들 한 달 반이에요. 그쵸? 그럼 이 친구가 2달 정도 빡세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친구들의 거의 이제 1년 공부를 따라잡는 거예요. 그래서 육모 이후에 논술이 전사가 된 친구들은 저는 별로 걱정 안 해요. 왜냐면 이제 아무리 지금 초보여도 이 모드로 하는 친구들이 이 안에서 하나라도 붙는다를 우리가 목표로 세웠을 때 그거를 달성할 확률은 사실상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수가 있어서 그럼 이게 평범한 수능 최저 맞추는 친구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요 밑에 있는 수능 최저 없음이라고 하는 게 수능에 대한 보험으로 생각하시면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수능이 이제 2합5를 맞출 수도 있지만 남학생 같은 경우 2합 7 같은 선택지가 없으니까 조금 밑밖에 없으니까 수능 최저 없는 걸로 좀 이제 보험을 들어놔야겠다. 이게 보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논술의 전사들이 몰려서 시험 보기 때문에 이게 논술 커트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최저를 맞췄을 때의 카톨릭대,
합격한 논술 실력은요. 최저를 맞췄을 때는 이제 경희대를 예를 들게요. 경희대를 논술 실력으로 붙는 경우 최저 맞추고요. 카톨릭 대는 최저가 없죠. 카톨릭 대 붙는 논술 실력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 하면 정시에서는 카톨릭 대와 경희대는 차이가 꽤 나잖아요. 근데 논술 실력으로는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진짜 한 끗 차이예요.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은 저는 매년 카톨릭 합격자도 보고 경희대 합격자도 보잖아요. 근데 카톨릭 합격자가 더 잘하는 경우들 흔해요. 흔히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점수 평균 보면 얘가 더 잘하는 친구다. 너무 흔한 일이어서 저한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보험으로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가급적 결론이 뭐죠? 가급적 어떻게든 최저를 맞추는 쪽이 더 유리한 선택인 거예요. 논술은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잘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긴 극단적으로 잘해야 돼요. 좀 게임이 다른 거죠.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게 또 좀 재미있는 정보인데요. 가령 논술로 연세대를 붙는 친구는 연세대 말고도 이제 여러 군데 쓰겠죠. 보통 이제 연세대, 고대도 쓸 것이고, 이제 성균관대, 서강대, 이제 한양대도 쓰겠죠. 최저가 없어졌으니까, 최저가 이제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최저를 잘 맞출 수 있는 친구는 오히려 작년까지는 한양대를 쓰지 말라고 제가 보통 얘기해요. 왜냐면 그 최저가 없어지면은 논술 경제 여기 한양대 들어오면 얼마나 센데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안 했지만 한양대를 올해부터는 최저가 생겼으니까 오히려 한양대 쓰라고 제가 시키고요. 뭐 그 정도 쓰겠죠. 서성한 중경시 요 라인에서 쓰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 친구가 연세대 고려대 시험 보러 갔을 때는 목숨을 걸고 시험 보겠죠. 내가 이제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걸 다 쏟아 넣겠다 해서 시험 보겠죠. 근데 그 친구가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어디 시험 보러 가냐면은 이화여대 시험 보러 가요. 그럼 이화여대 시험 보러 가서 여기 연고대만큼 내가 원하는 정도는 아니니까 이화여대 와서는 조금 이제 힘을 풀고 조금 이제 덜 간절하게 시험을 볼까요? 그럴 리가 없죠. 목숨 걸고 봅니다. 목숨 걸고 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연고대 논술 합격한 친구들의 논술 실력이라고 하는 게 이대, 경희대, 외대 합격자들과 아주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이게 한 끗 차이예요. 이게 정시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논술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6개의 제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안내를 하냐면요. 선생님 제가 그 서강대학교를 쓰고 싶은데 논술이 너무 빡세고 인기도 너무 많으니까 좀 쫄려서 외대를 쓰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요. 의미 없는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은 이게 6개의 제한이기 때문에 아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연세대, 고려대, 그쵸?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그쵸? 그다음 중앙대, 요 정도 선택할 수 있고, 연세대가 최저가 없다 보니까 연세대 안 쓰는 친구는 나머지 어떤 것 중에 선택하냐면 경희대, 외대, 그쵸? 이화여대, 요 정도 안에 선택이 와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극상위권이 선택하는 이 옵션들입니다. 요 안에서 6개 골라지기 때문에 이화여대, 외대, 경희대까지도 요 선택 범위 안에 들어오죠. 여기는 그래서 논술 경쟁이 비슷하다. 왜냐면 걔가 걔니까. 고대에서 시험 봤던 걔가 이화여대 오니까.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연세대 붙고 혹은 고려대를 붙고 혹은 서강대를 붙고 외대를 떨어진다. 경희대를 떨어진다. 너무 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서강대 붙는 친구가 10명 있다. 그러면 서강대 붙는 친구는 논술 되게 잘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몇 과랑 보통 할까요? 6개 중에 보통 몇 개 붙었을까요? 서강대 말고 외대나 경희대를 썼을 거 아니에요. 건국대도 쓰고 이랬을 거거든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은요. 서강대 하나 붙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건대 떨어지고 이대 떨어지고 경희대 떨어지고 서강대 하나 붙은 거 이게 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경쟁 레벨이라고 하는 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셨죠? 또 재미있는 얘기 또 말씀드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그 중경시 이대 라인 요 있죠. 여기까지가 극상위권 선택하는 범주고요. 요거를 한 칸만 벗어나면은 건동홍 라인이죠. 여기만 가도 흔히 말하는 절대 강자는 오지 않아요. 절대 강자 거기까지는 안 오거든요. 건동홍은. 그래서 합격자의 그 경쟁 레벨이라고 하는 게 좀 다릅니다. 어차피 논술 경쟁은 그 지원자의 평균 실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절반 이상이 허수거든요. 그는 이제 합격 레벨에 영향을 전혀 안 줍니다. 그래서 그 경쟁자들 중에 극상위권들의 레벨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강자가 건동원까지는 안 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이제 좀
논술 실력으로 봤을 때는 상위권 기준 보험의 선택이 될 여지가 있어요. 물론 제가 그때 가서 이제 너는 건대 정도는 보험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라면 논술을 매우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다. 예, 이해하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희대 사탐 2개 평균이니까 경희대 노리는 친구라면 사탐으로 만약 최저를 맞출 거라면 2개를 꼭 가져가야 되니까 하나만 선택하는 건 안 된다. 근데 만약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월등히 잘하면 제가 경희대를 그냥 포기를 시켜요. 사무는 잘하는데 윤사를 못해? 그러면 너는 육모 때 그렇게 나왔으면은 그냥 경희대를 포기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만 하니까 그렇게 가자. 이렇게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원서 접수나 이런 걸 상담할 때 그 원칙이 절대로 희망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으로 얘기합니다. 되게 안전지향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때 원서 접수할 때 희망 회로를 굴리면요. 결과가 되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평소에 공부할 때는 희망적인 이야기 하고 으쌰으쌰 하죠. 근데 원서 접수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전략 짜줄 때는 안전지향적으로 합니다. 사실 그 덕분에 많이 붙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막 희망적으로 하면은 연고도 합격자를 더 늘릴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육강탈을 막는 거예요. 아이들이 6개 중에 다 떨어지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정책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건 최저인데요. 최저가 아니고 내신이에요. 방금 보여드렸던 게 최저고 내신도 제가 이제 정리해서 다 해서 드린 거고 얼마 전에 이제 발표됐던 그 확정된 모집 요강 있잖아요. 그걸로 다 정리한 거예요. 이걸로 확인하시면 되는데 복잡하죠, 표가.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 건데 논술 전형에서는 내신 등급이라고 하는 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표가 복잡한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일단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좀 작은 글씨로 써 있어요. 가천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삼육대, 서강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연세대, 연세대 미래, 이화여대, 기술교육대, 한국예대, 한국항공대는 교과 및 비교과를 반영하지 않는다. 즉 이제 뭐 내신 학생부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이게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 중에는 최상위권 대학교도 많이 포진돼 있죠.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같은 학교도 포진돼 있죠. 이게 대학교가 학교 내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 대학별고사, 즉 논술고사를 보면은 그냥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는 게 사실 좀 드러납니다. 근데 반영하는 대학교가 더 많잖아요. 근데 반영하는 대학교라고 하더라도 별로 반영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예를 들면은 이게 200점이면은 20% 반영된다는 뜻이고 300점 30% 반영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서울여대는 30% 반영하니까 내신을 많이 보는 대학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너무 편견만 보신 거고요. 이게 뭘 봐야 되냐면은 이게 몇 점 깎는지 봐야 돼요. 2등급 넘어갈 때 3점 별로 안 깎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1000점 만점의 환산 점수예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 3점 깎는 게 아니고 1000점 만점 3점 깎는 거여서 거의 안 깎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논술 점수가 엄청 크잖아요. 참고로 여기 있는 표도 제가 이제 그 나눠드린 자료 그대로 있는 거니까 이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있는 논술 점수라고 하는 게 배점이 되게 크죠. 800점, 900점 이렇게 하는 건데 보통 논술 문제가 한 2문제, 3문제쯤 나오거든요. 그럼 가령 논술 문제 2문제고 800점이다 보면은 한 문제당 400점 만점으로 계산된다는 뜻이에요. 100점 만점이 아니고 400점 만점으로. 근데 그 와중에 내신이 이제 3점 차이다. 뭐 한 등급 내려갈 때 5점 차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안 깎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아셨죠? 띄어쓰기 하나 정도도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내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학교마다 기준은 다른데요. 보통은 내가 내신이 5.9등급이다까지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어디를 써도 내신 때문에 이건 쓰면 좀 걸리적거리네, 걱정되네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내신 중심 전형과 논술의 가장 큰 차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6등급부터는 이제 못 쓰는 학교들이 생겨요. 여기서 말하는 못 쓰는 대학교는 어떤 뜻이냐면은 너가 논술은 최상위권인데 내신 때문에 여긴 못 쓰겠다 이런 게 생긴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이제 요 표를 보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제가 이거를 아이들한테 분석시키진 않습니다. 어차피 제가 원서 접수할 때 거의 제가 주도적으로 정해줘요. 아이들의 선호를 물어보긴 하지만 그때 이제 여태 사설이랑 육모, 구모 다 조사하고 작년 모의고사도 다 조사하고 내신도 싹 다 조사해가지고 그 표를 보고
아이들한테 여기는 쓰지 말고 여기 중에 골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하나 다 골라주기 때문에 만약에 내신이 낮아서 걱정이 되시면은 나중에 제가 따로 상담해서 결정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맛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보통 이제 5.9등급 이내로 드니까 내신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 이게 뭐냐면요. 이게 좀 나이를 많이 먹은 친구들은 너무 이제 고등학교 내신이라고 하는 게 너무 옛날 얘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맞아요. N수생이면 또 심한 N수생이면은 너무 옛날 얘기해가지고 평가하는 게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비교 내신으로 해준다 이런 말인데요. 비교 내신이 무슨 뜻이냐면요. 고등학교 내신을 반영하지 않고 이 친구가 논술 점수를 봤는데 100점 만점에 85점인 거예요. 잘 본 거거든요. 근데 85점이 얘 혼자가 아니고 여러 명 있을 거란 말이죠. 보통 이제 동점자가 한 뭐 7명 있었다고 쳐보죠. 그럼 7명의 내신 평균을 구해요. 내신 평균 등급. 그게 바로 얘의 내신으로 이제 반영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논술 되게 잘하는 친구들은 내신을 그렇게 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그 아이들의 내신을 받아온다는 거는 논술에서, 그러니까 내신에서 불리하지 않다 이런 뜻이어서 비교 내신 가는 건 보통 유리하다. 내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좀 나이를 먹은 친구들한테 그런 이제 인간적인 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학종 이든 논술이든 그거 반영되는 거는 아실 거예요. 학교 폭력 같은 거. 그거 반영이 되는 거는 이제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석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친구 선생님 저 결석을 많이 했는데 어떡하지 이런 친구 있어요. 결석이나 뭐 병결이나 뭐 이제 지각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미인정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병결 같은 건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고요. 점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미인정 결석, 예를 들면 뭐 결석했는데 담임쌤이 너 왜 안 왔어 했더니 그냥요. 뭐 이런 게 이제 물론 이제 탄핵 재밌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어쨌든 인정이 안 된다. 근데 이게 좀 많으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이게 모든 대학교가 좀 나름대로 기준이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한 5년 전 정도만 해도 거의 모든 대학교가 미인정 결석이 한 5번 정도 되면은 문제가 됐어요. 이거는 쓰기 힘들 텐데 이런 문제가 됐는데 코로나 시대가 많은 걸 바꿔놨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게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된 거예요. 왜냐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학교는 정상적으로 애들 오라고 했는데 이게 애들을 그 군집으로 보내? 이게 좀 불안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보건상 안전의 목적으로 학교를 안 보내고 그냥 스스로 이제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워낙 전국 단위에서 많단 말이죠. 그럼 이걸 두고 학교가 이거는 결석을 많이 한 불성실한 친구다 이렇게 판단할 것인가 이걸 하기가 애매해졌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 이후에 그냥 대학교가 대부분 출결을 아예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학교가 반영하냐면요. 동국대, 서강대 정도 반영을 좀 하는 편이고 나머지는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반영을 해도 별로 반영 안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전까지가 이제 논술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논술 외적으로 신경을 쓰는 내신과 수능 그리고 그 외 기타 등등에 대한 말씀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신을 매우 잘하거나 수능을 매우 잘하거나 해서 이미 이제 좀 전략이 있는 친구는 그 굳히기를 가는 게 좋다. 그러면 거기서 조금 아쉬운 게 있으면은 수능 최저 잘 맞추고 내신이 5등급 이내로 들었다면 특별히 걱정할 거 없이 논술에서 더 높은 대학교 노릴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하지만 지금 빠른 게 아니니까 열심히 할 각오가 있는 친구만 들어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나머지는 이제 좀 뻔뻔한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왜 잘 가르치는지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이 단순 자랑이라기보다 논술을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동국대학교 논술 문제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칠판 보시면 되세요.
좀 복잡하죠. 지금 이걸 같이 풀 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나를 바탕으로 라마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하고 라 사건의 윤리적 문제점을 나의 관점에서 그리고 마의 아내가 남편에게 보이는 태도의 이유를 다의 관점에서 각각 설명하라. 700자. 700자면은 이 요구사항의 다양성에 비해서는 긴 글이 아니에요. 14문장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읽어야 될 제시문도 여러 개고 내가 제시해야 될 정답도 여러 개고 그 각각의 정답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리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제시문에 근거했다는 그 증명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정답의 내용을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으로 엮어서 14문장을 배치를 해야 돼요. 표현적으로 이걸 다 이제 부드럽게 이어줘야 되겠죠. 어렵겠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동국대학교는 이 논술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특징이 좀 셉니다. 근데 반대 특징이 있어요. 막상 제시문을 읽어보면 너무 쉬워요. 제시문 독해 난이도는 상중하에서 하입니다. 논제 분석의 어려움은 상중하 중에 극상이고요. 이거 되게 복잡한 거예요. 훨씬 간단한 논제도 많은데 이건 어려운 거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냐면은 제 학생들 중에 전 이런 논제 분석을 굉장히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가르치는데 논제 분석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논제 보고 14문장을 어떻게 구성하고 배치할지 그 구조에 대한 설계 능력을 제가 좀 강조하는데 요 정도면은 좀 잘하는 친구들은요 1분 정도면 14문장 배치를 해요. 1분 정도 고민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면 되겠군. 나머지는 요 내용을 뭘로 채울지만 제시문 독해 읽어보고 그때 바로 단어들 넣어가지고 쭉 이어서 쓰는 그 능력이 이제 논제 설계, 논증 설계 영역인데 그거를 잘하는 친구이면서 동시에 독해력이 좀 낮아. 그 독해가 좀 어렵게 나오거나 이러면은 이제 잘 못 읽어내거나 그런 리스크가 좀 있다. 그런 친구들한테 딱 맞는 학교가 이제 동국대예요. 논증 설계는 어렵게 나오는데 독해 리스크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친구들이 여기에 쓴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냥 논술을 잘하면 뭐 서강대 쓰고 논술을 못하면 어디 쓰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 친구가 잘하는 능력이 좀 세부적으로 다를 거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합격할 만한 대학교를 세밀하게 고르는 문제가 좀 있다. 그런 말씀도 좀 더불어서 드린 거예요. 어쨌든 논자 이렇게 나오면은 아이들이 독해를 나름대로 하고 보통 이제 해설지나 강의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예시답안이 나와요. 이건 참고로 대학교 예시답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읽어볼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걸 보여드리고 함이냐면은 이게 한 문단짜리 줄글이에요. 이제 쭉 이어보면은 어떤 식의 흐름으로 어떤 식의 정답들이 이어져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정답이었구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걸 읽고 나서 강사가 설명해 줬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답이 나왔다 하고 나서 만약에 아이들한테 똑같이 쓰는 건 당연히 안 되고 이제부터 글을 써봐 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시키면은 아이들이 똑같은 전개는 안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전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쓰게 될까요? 이 상태에서 정답을 다 이해한 상태에서 글을 쓰더라도 아이들마다 전개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럼 각자 나름대로 이제 구조를 짜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이게 한 문단인데 왜 한 문단으로 써야 될까요? 혹은 문단을 쪼갠다면 몇 문단으로 쪼개죠? 첫 번째 문단은 뭘로 설정할까요? 첫 번째 문단이 이런 기능이라면 첫 문장은 어떻게 출발해요? 첫 문장의 기능은 뭐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출발한다면 어떤 표현을 주로 쓰나요? 그럼 다음 문장 이어갈 때는 근거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을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이들은 정답을 알아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글쓰기라는 이제 영역 자체가 그냥 순수하게 독해를 잘 안다고 해서 즉 수능국어 1등급 나온 친구 독해 잘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라고 해서 논술을 다 잘할 수가 없는 이유는 이 글쓰기라는 영역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고 체계화를 많이 필요로 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읽고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체계를 잡는 게 어렵고 그래서 보통은 첨삭쌤들한테 의존하게 되거든요. 첨삭쌤들이 좀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잘 배치된다면 이 아이들의 글을 보고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 건 좀 별로야.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듣겠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어떤 뭐 띄어쓰기나 이런 거를 뭐 독해에서 단어가 없다 이런 것만 지적해 주시는 분을 넘어서
전개 방식에 대한 좀 지혜를 주시는 분을 만난다면 아이가 좀 오랫동안 수련을 한다면 나름대로의 감을 나름대로의 규칙을 얻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많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냥 그때그때 조금씩 꿀팁을 얻어가는 그런 걸로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고요. 그냥 논술에서 어떤 문제가 어떤 식의 조건으로 나오더라도 그냥 체계를 완벽하게 익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제 나는 원칙에 맞춰서 구조를 짤 수 있도록 그런 규칙이 명쾌하고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한데 제가 이제 그런 규칙을 제일 잘 만들어서 가르쳐주는 강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이제 표준 전개 방식이라 부르는데요. 어떤 유형, 어떤 조건, 이런 식의 맥락이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얘를 먼저 배치한다. 그때는 어떻게 구조를 짠다. 그때는 어떻게 문장의 표현을 한다. 어떻게 이어간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규칙화시켜서 체계화시켜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한테 수련받은 친구들은 논술 문제를 아까 동국대 같이 복잡한 문제를 보더라도 1, 2분 정도면은 구조 짤 수 있고 어떤 식의 표현으로 흘러가는지도 다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걸 인강이 공개한 지도 8년이나 지났는데 제가 이런 거를 공개하기 전에는 인강에서 이런 게 없었어요. 없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보통은 내용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독해 위주의 수업이 주로 있었고 그 전에는 배경 지식 위주의 수업이 있었다면 제가 이제 이거를 인강에서 공개하면서 전개 방식에 대한 체계화된 이해의 장을 넓혔다라고 지금 오바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를 이제 쫓아오는 분은 제 생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압도적인 강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체계화된 그 규칙은 당연히 제 머릿속에서 그냥 막 떠올리는 게 아니죠. 논술 가이드북이나 교수님들의 논문이나 이런 걸 주로 참고해서 확정된 것들로, 안전한 것들로 제가 연구해서 가져온다. 그 다음에 이제 첨삭이죠. 논술에서 첨삭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보통 상식적으로도. 근데 보통은 논술하고 첨삭을 어떻게 하냐면요. 수업을 이제 하면은 수업 중간에 보통 수업이 모의고사랑 해설 강의를 보통 이루어지거든요. 논술 전문학원에서. 처음에 가면 이제 시험을 봐요. 논술 처음 하는 아이여도 보통 시험을 봅니다. 예를 들면 서강대학교 모의고사를 풀어요. 그럼 풀고 있는 와중에 한 분씩 이제 호출되는 거예요. 첨삭쌤이죠. 다음 누구 나오려? 혹은 자기 앞에 그 순서가 써 있어요. 그럼 이 앞에 학생이 가면 자기 이름 지우고 그럼 얘 들어왔다 그럼 자기 가면 되거든요. 저도 요 속에서 첨삭쌤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시스템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불려가면은 이제 저번 주에 썼던 그 글에 대해서 첨삭을 받아요. 근데 보통 몇 분 정도 받는지 혹시 아세요? 대면 첨삭을? 보통 10분 내외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받은 15분 정도인데 보통 10분 내외 정도를 받아요. 저도 그 속에서 10분 동안 아이들한테 이제 최대한 많이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게 10분이요.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10분 동안 이 아이의 한 2문제 정도, 한 2,000자 정도 가량 글쓰기를 이제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써오죠. 다 써와도 써오는 걸로 모자라니까 이제 말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거의 랩하는 속도로 쏟아내도 10분이 모자라요. 그럼 이제 알겠어? 그럼 애들이 이게 사실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 복잡하고 교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아이들은 열심히 듣는 아이들도 막 이래요. 이러면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머님들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1대1 대면 첨삭이라고 해도 흔히 말하는 논리적 대담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에요. 시간이 모자라고요. 그 두 번째는 그리고 아이들이 질문을 하고 싶어도 그 순간 사실 잘 안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런 거 떠올려 보세요. 어머니들께서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한 번쯤은 말싸움을 심하게 하신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기억이지만 그럼 그때 만약에 이 상대 중에 말을 너무 잘하는 상대가 이제 있었던 그런 기억 없으시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떠올려 볼게요. 상대방 말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 다 쳐다보고 있고 지금 말싸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논리적인 대처가 비판적인 어떤 그 지적이 이제 그때 당시 안 됐던 거죠. 보통 이제 이렇게 말할 걸 이제 언제 떠오르죠 보통? 이렇게 대받아 쳤어야 됐는데 이제 그렇죠.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있거나 혹은 이제 잠자려고 누우면 이제 막 그때 이제
떠오르죠. 근데 이게 이 말씀 왜 들었냐면요. 첨삭을 받는다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사실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제가 막 하다 기본적인 띄어쓰기를 지적해주면 아이들이 되게 민망해해요. 하면서 이제 막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이제 논리적인 것들을 이제 지적해주는 것도 아이들은 물론 이제 배우는 거지만 일종의 지적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상대방이 누구냐면은 자기보다 한 2배는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세월로도 한 10년 넘게 산 거죠. 저도 이제 15년 넘게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빨이 너무 좋은,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연장자이며 이 내용에 대한 훨씬 더 전문가이며,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잘못됐대 막 이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면전에서 막 이게 아닌데요 선생님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하면서 하기가 힘든 거죠. 그런 아이들도 자기가 지적받은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질문이 그때 당시 당장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언제 떠오르냐면은 집에 가서 가만히 있어 봐라 하면서 그때 이렇게 지적을 당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언제 떠오르냐면 아이들이 편안할 때, 이제 아이들 요건 또 잘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메일로 답장을 주거나 카톡으로 보내거나, 저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첨삭의 질의응답을 카톡으로 해요. 아니면 메일로 답장을 주고받거나. 그래야지 아이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10분 동안 대면 첨삭이 사실 아쉬운 2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재첨삭이 불가능한 구조예요. 10분 동안 그 저번 주에 했던 글에다 첫 번째 첨삭도 사실 많이 해주기가 힘든데, 아이들이 사실 그렇게 해서 끄덕끄덕하고 나름 이해하고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러고 나서 그냥 그 문제는 그대로 끝이고 새로운 문제 계속 푼다면은 매우 아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요. 아이가 수학 문제 공부하고 있어요. 수학 문제 풀다 틀렸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해설지 보거나 해설 강의 듣는 거죠. 들으니까 이제 나름 이해가 돼요. 해설 강의도 막 일타 강사 한 거, 막 해설지 너무 좋은 거예요. 보면은 개념이 나름대로 있는 친구는 보고 이렇게 푸는 거였어? 이해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 아이가 그렇게 이해를 했으니까 그냥 다음 문제 넘어가는 거예요. 맞췄으면 넘어가고, 맞췄으니까 됐고, 틀렸다. 그럼 해설지 보니까 이해가 돼. 이런 거였어?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지 한 바퀴 딱 돌려요. 이 친구 수학을 잘할까요? 했을 때 이게 확정하기 힘들죠. 왜냐면 보통 진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이렇게 진행하지 않죠. 어떻게 하죠? 문제 틀렸어요. 정답이 3번인데 난 2번을 찍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아마도 해설지를 최대한 안 보고 재도전을 할 거예요. 그럼 아니라고 이게? 하면서 이제 뭐지 그럼? 이런 건가? 해서 이제 다시 정답을 내보고 선택지 있네? 그럼 이건가? 해서 봤더니 또 아니라고? 그럼 뭐지? 이렇게 해서 몇 번 시도해 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개념서를 보겠죠. 개념서를 다시 보고 이런 건데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안 써본 방법이 뭐지? 그럼 계산이 틀렸나? 해서 다시 해보겠죠. 그래 정답을 맞추면 해설지 보는 게 최고 훌륭한 거고, 이렇게 3-4번 도전했는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럼 해설지 보는데 최소한만 보는 거죠. 한 줄만 보는 거예요. 한 줄만. 이거야?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 2번째 줄. 오케이. 그러다가 이거라고? 이 방향이야? 이거 생각 못했는데 그때 다시 도전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스스로 힘으로 이끌어내 봐야죠. 이게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의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인 조건은 같거든요. 근데 논술도 당연히 이런 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은 정답을 맞춘다는 거가 기준이 모호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정해주냐면은 이 정도의 글을 그대로 냈을 때 합격이다 라고 하면 정답을 맞춘 거로 봅니다. 상대평가적으로 합격이다. 합격이다라고 하는 게 그냥 앵간히 잘하는 걸로는 합격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있잖아요. 100명 중에 20등 정도 한 거예요. 내 밑에 80명이 있어요. 그럼 합격을 할까요? 못할까요?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100명 중에 내 밑에 90명이 있어요. 100명 10등 한 거예요. 합격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5등 정도 해야 돼요. 5등 정도, 최저를 고려하면은 5등에서 10등 사이 정도 되는데 최저가 없는 학교다. 5등도 못해요. 2등 해야 돼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통 잘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잘해야 돼요. 저희가 보통 이제 그 정도가 되면은 합격이다 하고 이제 통과시켜주고, 합격 점수가 잘 안 나와요. 한 번에 통과돼서 합격 점수 받는 친구들은 20명 중에 1명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뭐가 필요하다? 재첨삭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도, 사실 논술이라는 게 그래요. 수업을 듣고도 다시 자기 힘으로 써야 되니까 또 좋은 글 쓰기는 여전히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재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통과될 때까지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아까 1대1 구조에서 1대1 대면 첨삭에서는 힘드니까 제가 첨삭 시스템 이렇게 합니다. 수업 중에 제가 상주를 해요. 보통은 이제 첨삭쌤들이 이제 막 하고 강사는 나중에 나타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수업 시간 내내 제가 있으면서 첨삭 과정은 수업 시간에 진행하지 않아요. 너무 아까워요, 시간이. 왜냐면 이제 실전 훈련이 긴급하게 필요한 시기가 아니면 글 써오는 건 숙제로 내도 돼요. 그렇잖아요. 이제 수업 시간에 글 쓰느라 100분 막 2시간 쓴다? 그럼 강사 그동안 뭐예요? 그냥 어디 가서 밥 먹고 있거나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 최고의 그 꽉 채운 4시간 수업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아이들한테 문제를 풀면서 이제 과정 지도를 하는 건데 뭐냐면은 수업 그 논술 문제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풀어봐 해놓고 이제 하면요. 이 아까 논제 분석 복잡했잖아요. 논제 분석 첫 단계고 그 다음 제시문 4개 있었죠. 제시문 4개 하나하나 다 있고 그 다음 정답 찾아야죠. 그 다음 정답 찾은 거를 개요 설계에 짜야죠. 그 다음에 이제 글 쓰는 거잖아요. 이 복잡한 단계를 그냥 풀어봐 한마디로 다 해보라고 시키는 거는 보통 아이들한테 이제 당연히 빈 구멍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논제 분석만 먼저 시켜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거 보여주고 1분 정도 제가 준 다음에 나름대로 설계를 해봐라. 몇 문단 짤지, 그다음 어떤 거 먼저 배치할지를 해봐. 다른 친구 손들어 이래요. 그럼 제가 먼저 손든 친구 가서 봐요. 똘똘하게 잘했으면 칭찬해주고 좀 지적할 게 있으면은 요건 오케이인데 요것만 다시 고민해. 해가지고 쭉 넘어가요. 일정도 시간 지나면 웬만큼 이제 빨리 한 친구 점검 받고 아닌 친구들은 아직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앞에 나서 해주는 거예요. 이런 논쟁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이렇게 풀어가는 게 좋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제시문 독해겠죠. 제시문도 그냥 무작정 가부터 읽는 게 아니고 가나다라 중에 먼저 읽어야 될 거 전략적 결정해야 돼요. 그럼 제시문 나다. 제시문 나를 7분 정도 하면 적당해. 지금부터 읽어보고 중요한 거 밑줄 긋고 골자를 옆에 메모하고 메모 완성했으면은 손들어 이렇게 해요. 그럼 제가 애들 하면은 먼저 한 친구는 먼저 했으니까 손들어 저한테 점검 받고 잘했으면은 칭찬해줘요. 쉬고 있어. 의기양양하게 쉬고 있어요. 그럼 또 이제 그 다음 한 친구 손들고 있고 이렇게 해서 쭉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 문제를 완성하면서 푸는 게 엄청 오래 걸려요. 그냥 쫙 풀어봐가 아니고 제가 하나하나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나란히 걷기라고 하는데 그 과정 중에 아이들은 문제 하나 푸는 과정 중에 저한테 5번 이상 점검을 받겠죠. 과외를 할 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과외를 학원 수업에서 어떻게 제가 할까를 고민하다가 이 방법을 제가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고 진행하고 나면은 아이들이 이제 되게 깊게 이해를 해요. 아, 이렇게 푸는 게 좋고 이렇게 내가 깨달아는 게 중요했구나. 그러고 나서 숙제로 이제 글쓰기를 합니다. 이제 다 이해했지? 이제 완벽하게 써. 그래서 메일로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1차 첨삭을 하는데 1차 첨삭은 저희 연구진 분께서 해주세요. 근데 연구진이 해주신다고 해서 뭐 대학생 알바수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물론 대치동 논술 전문 학원도 파이널 때 대학생 알바 쓰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건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 선생님들은 네 분이 서울대 국문과 박사예요. 박사 수료자이고 또 한 분은 석사고요. 서울대 국문과 석사. 이분은 석사 따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은 이제 외국대학교 한 분은 연세대 그 언론정보학 석사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제가 학벌주의자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논술의 글쓰기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논문 글쓰기 방식이에요. 그래서 과가 꼭 국문과일 필요는 없는데 논문을 통과하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인 이해도가 높아요. 논문 쓰기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게 논술이니까. 그분들에 있어서 제가 이제 훈련을 여러 회를 시키고 그런 걸 하시다가 이제 좀 수준이 되시면은 테스트 통과되시면 그때부터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고3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필드에 들어오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뭐랄까 매우 까다롭게 이제 이거를 이제 훈련을 시키고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첨삭을 저희가 이제 서면으로 자세하게 적어줘요. 말로 하면은 그때는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 6개월 뒤에 다시 봤을 때 복습할 거리가 없어요. 당연히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질의응답을 당연히 이제 아이들이 키보드로 이제 핸드폰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주중에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건 수업 시간에 하고 이제 주중 그 전에 오기 전까지 이걸 다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오면은 첨삭 강의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때 수업 진행한 거, 그 자기가 글 쓰고 첨삭 받은 거, 질문 응답해서 받은 거
그 문제를 제가 아이들한테 다음 주 시간 딱 오면은 한 학생의 글을 샘플로 뽑아서 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저번에 풀어봤던 그거지?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뭔가 열심히 썼는데 제가 완벽하게 쓰거나 되게 못 쓴 거는 가져오지 않고요. 오묘한 글을 가져옵니다. 뭔가 이게 붙었을지 떨어졌을지에 대해서 아이들 고민이 필요하고 뭔가 잘 썼을 것 같지만 세밀하게 보자면 틀렸고 이런 거 제가 가져와서 첨삭을 시켜요. 이제 5분 정도 시간을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나름대로 그 첨삭해보고 점수를 남깁니다. 그 다음 제가 한 문장씩 읽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 이렇게 돼 있어. 잘 썼어, 못 썼어. 그럼 아이들이 이제 잘 썼다고 하면 끄덕이고 아니면 이제 못 썼어? 어디가 못 썼어? 내용이 틀렸어, 형식이 틀렸어 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세하게 첨삭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의 글에 대해서 제가 첨삭 강의를 몇 분 정도 할까요, 보통? 한 편의 글에 대해서. 아까 대면 첨삭 10분 정도를 보통 두세 문제 정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보통의 논술 학원에서. 저는 그 중에 한 문제 뽑아가지고 대표를 하는데 그 한 문제 첨삭 강의가 40분이에요. 그러니까 두세 문제 하면은 1시간 이상 걸리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깊게 다루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제가 또 다른 친구들의 첨삭지를 묶어가지고 교재를 줘요. 첨삭 샘플 말고도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썼는데 이런 평가를 받았다. 점수랑 이제 지적된 부분들 이름만 싹 가지고 줍니다. 그리고 작년에 똑같은 문제 풀고 결국에 너네가 원하는 대학교 합격한 친구들의 선배들의 합격자 첨삭지 있죠. 그것도 묶어줘요. 그것도 보통 한 번 오면은 요 첨삭 교재만 이제 한 30-40페이지 정도 되는 겁니다. 요러고 나면 아이들 이것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이런 지적을 받았구나. 그러면은 한 문제에 대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아직 제가 첨삭 안 했거든요. 여기까지 이해한 친구가 이제 재도전을 하는 거예요. 2차 첨삭. 그리고 그걸 제가 해줍니다. 이때 제가 통과를 시켜주는 기준은 완벽한 합격이에요. 합격이 되면 이제 A- 보통 B뿔 요 정도가 커트라인이고요. 제가 통과시키는 기준이 있어요. 3차 첨삭 안 해도 돼 하는 기준은 A0입니다. A0는 뭐냐면은 장학금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합격이 안 되는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합격자 중에서도 한 중위권 정도에 위치한 정도의 글이에요. 그 정도가 되면은 통과이고요. A-면은 커트라인은 넘긴 거는 확실하지만 좀 간당간당하니까 다시 써라. 지적할 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시 써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A뿔 도전시키고요, 보통. A0가 최소 종료 조건이다. 그리고 보통 A뿔 맞는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늘 있어요. 욕심이 있는 친구들. 너네가 만약에 연고대를 노린다, 진짜로. 그러면 A뿔로 만족하지 마라. S를 노려라. S는 뭐냐면요. A뿔이 뭐냐면 틀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틀린 게 눈을 씻고 쳐다봐도 틀린 게 없어. 이게 A뿔이에요. 틀린 게 있는데 마이너하다. 절대 떨어지진 않고. 그냥 아주 사소한 거 틀렸다. 그게 이제 A0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엄청 잘 쓴 건데 S는 뭐냐면은 틀린 게 없는 수준이 아니고 예술성이 있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오바 보태면 나보다 잘 쓴 거 아니야? 이 정도 느낌. 이 정도가 들면은 S를 줍니다. 예술적인 글이죠. 그리고 보통 제가 뭐라 하냐면은 원서 접수 상담 기간 전에 S를 5번 받았다. 극상위권이니까 연대고대 써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보통 제가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최소한 통과가 될 때까지, 합격이 될 때까지 계속 바꾸시켜요. 그러니까 저한테 2차 첨삭 받고 끝이 아니고요. 이게 3차, 4차, 5차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첨삭을 훨씬 많이 해요. 여기서 첨삭쌤이 해주신다고 해서 저한테 못 받는 게 아니고 저한테 훨씬 많이 받아요. 왜냐면 2차부터는 제가 다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거 하느라 몸을 갈아 넣거든요. 근데 저는 이 덕분에 많이 붙는다는 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고집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감히 따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진짜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 감히 따라할 수가 없어요. 이 양과 질과 다양성과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지구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견디라고 해요. 이거 견디면 그래서 견디는 기준은 욕심 있으면 A뿔 최소한 A0를 끝끝내 받을 때까지 이걸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한 편 한 편을 이제 정성들을 쓰는 요거를 성실하게 견뎌내면 합격한다. 근데 이거 못 견디면 나도 장담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친구 많거든요. 사실 초반에 이런 친구 좀 있는데 수업만 듣고 숙제 적당히 하고 재첨삭도 막 안 하거나 막 이런 친구들은 어차피 못 붙어요. 그런 친구 되게 따끔하게 혼내고 이렇게 할 거면 이제 어차피 안 되니까 정시에 몰빵하든지 이렇게 안내를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첨삭을 견뎌내는 게 중요하고 저는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충분히 봐줍니다. 이게 10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끝났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들이 하는 만큼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첨삭교재 샘플이고요. 이제 원서 상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원서 상담도 당연히 아이들이 뭐 어딜 쓰고 싶은지를 고려하죠. 근데 아이들은 자기가 어딜 써야지 유리한지 몰라요. 그냥 쓰고 싶은 대학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국대 가고 싶은데 이런 것만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자기가 문제 좀 보니까 선생님 저 이 문제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정도의 느낌만 있는 거지, 사실은 강사가 정해주는 게 맞습니다. 제가 훨씬 잘하니까. 근데 저도 까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느낌적인 느낌으로 얘는 뭔가 그런 스타일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당연히 계량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1차 첨삭 받은 거에 대한 이제 그 점수표거든요. 이름을 가려놓은 거예요. 이제 한 글자만 나오도록 한 거고, 어떤 문제, 뭐 어떤 유형, 어떤 글자 수일 때. 그래서 이제 세부 조건 나눠가지고 이 친구가 조건마다 상대적인 우위가 이제 있거든요. 그런 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못하는 거 이런 게 나오면 보통 못하더라 라고 하는 걸 계량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원서 접수할 때 제가 이걸 반영해서 상담을 해줍니다. 이게 좀 누적이 많이 될수록 더 정확도가 높아지고, 여기는 제가 재첨삭한 건 빠졌어요. 그것까지 반영해서 고려해서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넌 동국대가 맞다. 너는 이제 넌 숭실대가 더 어울린다. 너는 이제 서강대가 더 맞다. 성균관은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진행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되게 오랜 시간 힘드셨을 텐데, 제가 요청하는 거는 최소한 일주일에 7시간, 하루 평균 1시간의 집중된 공부와 성실성과 장인정신을 요구합니다. 이것만 빡세게 하면 나머지는 수능 최저 맞추는데 조금 더 중점이 가고요. 수능 최저를 넉넉히 맞춰서 내가 이제 논술 공부 좀 더 할 수 있다 하면은 플러스 알파로 좀 더 할 수 있는 거지, 필수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나머지는 제가 이제 인강 강사이기 때문에 이제 드릴 수 있는 어떤 옵션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보통은 논술 전문 학원 대치동을 가도 목동도 많겠지만 강사가 한 명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어떤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내가 이제 예를 들면은 서강대를 쓴다. 그럼 서강대 열리겠죠. 파이널이 열려요. 저도 엽니다. 메인 학교이고 애들이 많이 지원하니까 그런 학교 위주로 열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몸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수능 다음날 수업이 3개 깔려요. 수업을 10개 할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인 시간상. 근데 아이들은 다 다음날 시험 보는 학교가 막 10개 넘어요. 근데 저는 3개, 4개밖에 못 고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선택되지 않은 학교들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현장 강의에서도 자기가 배우지 않았던 강사분이 그 파이널을 해주긴 해주니까 그걸 들으러 가는 경우들이 생기고, 목동이나 대치는 그래도 이건 가능하죠. 근데 이제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이것도 못하는 거고, 저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제가 해놔요. 이제 메인으로 현장 강의 못 여는 거 있잖아요. 한양대 에리카 못 열거든요. 한국항공대 못 열거든요. 근데 인강 찍어놔요. 근데 물론 인강마다 비중은 좀 달라요. 더 많이 아이들이 선택한 학교 더 많이 찍습니다. 근데 요걸 찍어놓고 현장 강의 친구들로 그때 가선 제 거의 식구들 이제 된 거니까 그 친구들 위주로 사실 파이널 때 첨삭도 봐줘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첨삭 프로그램을 열어가지고 특히 11월 때 그때 이제부터 이제 파이널 첨삭을 진행합니다. 11월엔 정규반이 없거든요. 10월까지만 하고 11월에 수능 마무리하고 뭐 하냐면 11월에 수능 직후 대학교도 있어요. 수능 목요일 보면은 그 토 1에 보는 요 대학교는 그 직후에 준비해서 파이널이 너무 모자라요. 그거 위주로 11월 초부터 수능 전까지 그 인강 보고 첨삭받는 걸 진행합니다. 미리 대비를 많이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흔히 말하는 마이너 대학교까지도 인강도 강의도 있고 첨삭도 감당해 줄 수 있다. 이런 게 제가 이제 인강 강사니까 할 수 있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리 논술도 있죠. 이제 이과 수리 논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문과 논술에서도 수리 논술이 있는데, 이게 저는 나름대로 논술 강사 중에서는 대기업에 가까운 강사이기 때문에 팀에 이제 인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팀에 수리 논술 쌤도 2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리 논술 강의도 해주시고 첨삭도 이제 현장 강의 학생들은 이제 첨삭도 가능합니다. 이런 걸 제가 끝까지 다 책임질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소개해 드렸고요. 이건 정말 보너스 페이지인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논술로 결국에 원하는 대학교를 갔다. 꼭 연고대가 아니더라도 원하는 대학교 갔다. 보통 이제 경희대 정도 라인까지 갔다.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보통 제안하는 건데, 편입 중에
특이하게도 편입은 보통 영어잖아요. 근데 연대 고대는 논술이 또 편입이에요. 영어가 아니고 논술 시험이에요. 특이하죠. 그것도 딱 연고대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뭘 제안하냐면은 이게 3학년으로 편입하는 그 편입 시험이 있어요. 그럼 2학년 마치고 2학년 말에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경희대쯤 들어간 친구한테 말씀을 한다 했잖아요. 이 제안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경희대 합격자랑 서강대 합격자 한 끗 차이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친구가 좀 더 운이 좋았다면 여기 갈 수도 있었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논술을 잘하니까 이걸 놓지 말고, 근데 경희대는 좀 아까우니까 넌 연고대 갈 수 있는데 해가지고 그 친구들은 1학년, 2학년 때 논술 놓지 말라고요. 놓지 말고 일주일에 편입시험 준비를 위해서 꼭 강의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여태 배울 거 많이 배웠고 그래서 경희대쯤 왔으니까 연습을 해라. 놓지 말고 1학년 때 대학교에서 글쓰기 수업 같은 거 위주로 듣고 수련을 좀 해라. 그러다가 이제 2학년 됐을 때는 좀 제대로 공부를 해라. 그러면 이 친구는 고3 때 했고 대학교 1학년 때도 어느 정도 했고 대학교 2학년 때는 좀 집중적으로 했고 하면은 편입 논술을 한 3년 준비한 친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편입 논술이랑 우리가 보는 고3 논술이 본질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진 것밖에 없어요. 유형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약 이 친구가 연고대를 뚫어내게 되면은 이게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냐면 재수조차 안 하고 대학교 옮긴 거잖아요. 근데 연고대로. 이게 매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걸 시도를 안 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좀 제안을 한다. 이걸로 합격하는 친구들이 이제 저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입학한 이후에도 좀 더 하면은 기회가 있으니까 이건 논술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보너스 기회다. 그러니까 이제 수시나 정시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질문을 편안하게 받을 거니까 편안하게 말씀 주시면 되죠. 예. 사실 10월 달까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부터. 예. 네, 근데 그게 수업 시간 포함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 포함하는 거여서 수업 시간 3시간 반, 자습이 한 3, 4시간. 이게 이제 사실 지금은 최소예요. 왜냐면 지금 들어온 친구는 좀 더 해야 돼요. 초반에 특히나 한두 달은 인강 듣고 병행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2달 정도는. 그 뒤에는 7시간. 혹시 질문이 없으신 분은 이제 고생하셨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합격률은 솔직히 큰 차이는 안 나요. 왜냐면은 그 고3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는 수행평가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내신도 있고 재수생 그게 아예 없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수능도 다 공부하고 논술도 더 공부하니까 이게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합격률이 어마무시하게 차이 나진 않아요. 근데 재수생이 더 많긴 합니다, 당연히. 보통 인원이 많아져도 첨삭을 주간에 이제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인원 제한을 딱히 두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원 제한 두는 경우는 그 수업 시간 내에 첨삭을 다 현장에서 끝내버려야 되기 때문에 인원 제한을 두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인원 제한을 지금 딱히 두진 않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일반 글쓰기 능력과는 상관없이 창작 능력과는 그냥 성실성과 소량 연습으로 이게 커버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글쓰기라고 하는 게 영역이 되게 이제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시 짓기나 소설 같은 거, 문학적 글쓰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재능도 필요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연습하는 글쓰기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논문을 쓰는 방식에 대한 그 학술적 글쓰기의 기초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 가깝냐면은 문학적 글쓰기보다는 이 공학적 글쓰기에 훨씬 가깝고 그 법대생들이 쓰는 그런 딱딱한 글쓰기 있죠. 딱딱한 논증, 어떤 미사여구 같은 걸 다 빼야 되는 그런 아주 기계적인 글쓰기이기 때문에 원칙이 명확하고 연습을 충분히 하면은 사실 초반의 재능과는 상관없이 다 도달하는 범위가 이제 그것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못했다가 나중에 잘하는 경우는 엄청 많고요. 근데 그건 있어요. 글 좀 썼다 하는 친구들이 유리한 건 있어요. 어떤 게 유리하냐면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유창성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내용적 정리를 하면은 그 쓰는 속도와 어휘력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리한데 한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 유리하진 않고 그게 좀 어려우면은 그 부분은 연습을 좀 더 해야 되긴 하겠죠. 근데 결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럼 오히려 반대로 창의성이 풍부하고 창작력이 좋은 아이들은 좀 더 어렵고 불리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런 면도 있어요. 오히려 배경 지식이 너무 많은 아이들이거나 너무 좀 이제 그 제한 없이 조건의 제한을 뛰어넘어서 상상을 많이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꾸 논제의 조건들을 딱딱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서 생각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건 이제 조정을 해야죠. 이제 맘대로 쓰는 글이 아니고 굉장히 이제 답이 정해져 있고 그걸 찾아서 그 효율적인 논증을 기계적으로 하는 거니까 제가 좀 조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학적 글쓰기 뛰어난 친구는 좀 다듬어야 되죠. 그리고 만약 6월부터 시작하는 학생이면은 기존에 있는 학생하고 별개로 따로 구성이 돼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동에서는 새로 시작한 친구들 위주로 이제 반 구성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다른 반은 그렇게 했을 경우 제가 신규 진입자를 위해서 따로 이제 온라인 클래스로 미리 숙제를 주고 이거 강의 들어오고 개별적 숙제를 어디 제출하고 점검 받고 하면서 병행을 시켜요. 근데 여기는 이제 다 같이 이제 그 주가 인터넷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 아니 현장 강의에서 하죠. 현장 강의 하는데 보조적으로 제가 이제 추가 영상이나 이런 숙제를 주기도 합니다. 네, 아예 처음인 친구들을 위해서 보조를 한다든지. 네. 논술 같은 경우는 6장을 다 논술로 쓰나요? 저희 학생들은 그런 경우가 많긴 해요. 예를 들면 10명 중에 한 7, 8명 정도 6논술을 쓰고요. 근데 그중에 학종 준비를 열심히 해온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학종을 한두 개 쓰기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은 논술만 쓰는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담임쌤이랑 상담할 때 학종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건데 자기보다 0.1 내신이 낮은 친구의 합격한 학교 조사해보라고 해요. 그 위로 쓰니까. 근데 만약에 그 대학교가 너무 마음에 들고 학종 중에 잘 있으면 좀 늘릴 수 있죠. 그래서 논술을 적게 쓰면 3개 정도만 쓰는 친구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대부분은 6논술 많이 씁니다. 우리 학생들은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네, 우리 남학생. 아, 네. 학생들 오셨으니까 또 우선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으면은, 네. 또 질문 주세요. 이게 사실 개인적인 질문이라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 다 남들도 궁금한 거니까 편하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로운 반 오픈일이 기말고사 끝나고 7월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안 정해진 건가요? 날짜가 7월 첫째 주인가 정해졌는데 제가 학원에 한번 상의해봐야 되거든요. 네. 토요일이 네, 토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이요? 네네. 2시라고. 잠시만요. 2시로 나왔나요? 시간표가? 자, 확인해 볼게요. 그건. 학원에 게재되는 게 맞아요. 지금 여기 조율 중이어가지고. 그럼 이제 그때 선생님 그때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번에 모의고사나 이런 걸 봤거든요. 육모요? 봐주시나요? 육모 본 거요? 아니 모의 논술? 어디 거 봤어요? 중앙대 학교에서 따라가지고 나왔어요. 그거 제가 가져오면 봐줄 수 있죠. 학교 좀 남아있으세요. 근데 선생님 그 체제가 안 되면 꽝인 거예요. 최저 안 된 꽝이죠. 그래서 논술 준비랑 더불어서 최저 전략 과목 관리가 엄청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제가 논술 강사 임해도 육모 성적을 이제 다 조사받고 상담해서 이제 혹시 위험해 보이면은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런 것도 알려주세요. 네, 해야죠. 왜냐면 논술 잘 해놨는데 최저 때문에 떨어진 경우가 생겨서 그럼 제 입장에서는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관리를 해서 육모 이후의 개입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구모 이후의 전략적인 변경이 효과성이 좀 떨어져요. 육모는 기간이 되게 많잖아요. 앞으로의 기간이. 근데 구모는 2달밖에 안 남았고 구모 때는요 대부분의 논술러가 선택과 집중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요. 왜냐면 구모까지 버틴 거거든요. 근데 구모 보고 나서는 정말로 가지치기 하는데 다 같이 가지치기 할 때 같이 가지치기 하는 거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육모는 좀 선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육모는. 그래서 5월부터 원서 쓰죠. 그쵸. 근데 원서 접수를 그 어차피 육모에서 우리가 예상되는 그 최저, 잘 맞출 수 있는 최저를 그 고려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미리부터 좀 해볼 수 있죠. 네, 조심 들어가세요, 학생. 네. 네. 혹시 질문이 나중에 떠오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앞에 010이고요. 이제 2577-4407입니다. 2577-4407. 제 이름은 최은식이고요. 나중에 이제 질문이 생기시면은 문자로 이제 그래도 목동에서 그 설명해 왔던 학부모입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 제가 이제 아 그때 어머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문자 주시면은 제가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